그러니까 여러분께 진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였었어요. 트래비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좋다 나쁘다가 되게 원선적인 질문이긴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처럼 보이시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이건 영화 저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 봐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뭐 어쨌든 다 이상 가족이 된 거잖아.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물론 제가 해석해서 뭐 트래비스가 이런 사람이고 심리적으로는 이렇고 뭐 상징적으로는 이렇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제 이런 거 얘기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딪혔으면 전 더 좋겠냐면 내가 본 트래비스는 이랬는데 쟤는 되게 이상하게 말해요? 근데 그게 맞는 건가? 맞나 틀리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생각과 서로 부딪힐 때 여러분들이 영화 보는 재미나 역량이나 이런 감정들이 점점 더 잘 쌓이고 더 커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편히 부딪혀 오세요. 물론 티를 내셔도 돼요. 제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넌 다 틀렸어 이런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사실은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듣느냐 안 듣느냐는 되게 크게 차이가 있어요. 영화 자체도 수동적인 매체인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이게 잘 안 쌓여요. 그래서 사실 빈 벤더스 영화뿐만 아니라 여기 에모시네마나 많은 이제 아트하우스 영화를 트는 극장들에서는 저희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면 훨씬 더 빠르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생긴다라는 말씀도 약간 잔소리 비슷하게 한번 던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파리 텍사스 빈 벤더스의 1984년작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목 다는 걸 항상 고민하는데 이걸 처음에 제목을 되게 일찍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다시 이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라면 불가능한 복원. 따지고 보면 트래비스가 4년 만에 나타나서 가족을 상봉하는 거죠. 아들 헌트를 만나고 물론 이제 자기 동생부터 만나게 되지만 헌트를 만나고 뭐 그때는 제인을 만나러 갈 생각은 하지 않았었지만 또 제인을 만나러 가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을 복원할 것 같은데 뭐 통상적인 할리우드 영화 같았으면 가족이 이제 다 해피하게 그래 4년 전에 그랬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빈 벤더스가 그러면 빈 벤더스가 아니겠죠. 우리가 기대했던 지평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데 그게 저희한테 갈등이에요. 그래서 황야에서 등장한 이 남자, 과연 이 사람이 가족을 복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슬픈 일일까? 슬퍼 보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전 들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꼭 우리가 관습적으로 가족이 복원돼야지만이 훌륭한 것일까? 그것이 정답일까?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채 둬야 된다라는 그 대사를 트래비스가 이제 아들 헌터한테 녹음기로 남겨주잖아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4년 동안에 방황도 하고 헌터와 같이 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엄마를 찾으러 휴스턴까지 같이 와보기도 하면서 성장한 거죠. 예전에는 이 남자는 되게 욕심이 많은 남자라고 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아내한테 잘하면 혹은 이 가정을 통제하면 그리고 아내가 떠나가는 게 되게 불안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이 트래비스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농담 버전이기도 한데 진짜이기도 해요. 너무 이쁜 부인을 얻은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이 영화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타샤 킨스키의 젊은 시절에 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뭐지? 저런 배우가 있다니. 딱 물론 8mm 카메라에 처음 나타샤 킨스키가 등장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핍조장, 사실 이제 성을 파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등으로 등장했다가 트래비스가 딱 사라지잖아요. 너 밑으로 내려가야 돼 라고 하니까 쓱 갔을 때 갑자기 휙 돌렸을 때 그 미디엄 샷은 깜짝 놀라게 만들죠. 우리의 시선과 뭘 이해시키냐면 트래비스가 걱정할 만했겠구나 라는 영화이기도 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만약에 트래비스가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저 여인이 아니라 좀 더 동생이 결혼한 앵가 같은 그런 부인이었다면 훨씬 더 편하게 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때로는 어떤 선택과 욕심과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 영화로 한다면 파리 텍사스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영화는 아닐 수도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명하잖아요. 되게 나이 많은 남자였었고 10대 18살에 뭐 결혼할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되게 어린 여자를 만나서 항상 노심초사했었다. 너무 좋아서 혹은 동시에 의처증이죠. 정확히 의처증이에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 때려치고 같이 있다가 돈이 없으면 그때 일을 하러 가고 뭐 이러고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붙들린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트래비스의 공포와 불안과 영혼을 좀먹기 시작한 거죠. 같은 시기 때 뉴저먼 시네마의 대표적인 감독이었던 파스빈디어의 제목을 따르자면 불안한 영혼을 잠식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잠식해버린 한 영혼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복잡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오늘 그런 얘기를 또 드리기도 할 겁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되게 단순하게 그래, 너무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너무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해주는 되게 단순한 영화일 수도 있다. 이게 단순하지만 사실은 꽤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욕망과 어떤 그 매력이 어떤 식으로 상호 관계 속에서 과연 작동해서 하나의 가정이나 하나의 세계나 하나의 집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복잡한 얘기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빔 벤더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을 드릴게요. 혹시 빔 벤더스의 다른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영화? 베를린 천사의 베를린 천사의 80년대 영화. 또 퍼펙트 데이즈. 최근에 이제 퍼펙트 데이즈 야프시 코지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게 이제 도쿄올림픽 때 도쿄 화장실 프로젝트로 시작이 돼가지고 빔 벤더스가 이야기를 만들면서 확장이 됐던 작품인데 벤더스의 몇 가지 세계들을 워낙 많은 작품을 만드셨지만 간단하게 특징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70년대 유정화 시네마 하면 50년대 말에 나타난 프랑스의 누벨 가구와 비교하기가 하는데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이해부 운동들이 유럽과 뭐 라틴 아메리카까지 포함해서 60년대 때 다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영화에서는 뭐 뉴 저먼 시네마, 뭐 뉴웨이브도 똑같은 거예요. 뉴웨이브가 바로 새로운 물결이에요. 그래서 다 새로운 물결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그 뉴 저먼 시네마의 감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후 세대들이었었어요. 히틀러라는 존재를 말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채 그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의 얘기가 너무 지겨워서 뭔가 다른 것을 꿈꿨던 그런 세대들의 그 시작 출발점이었었고 그래서 그 오버하우젠이라고 지금도 세계적인 뭐 클레롱페랑과 더불어서 단편 영화제가 열리는 곳인데 오버하우젠 선언문을 써요. 유저먼 감독들이. 핵심적인 문제가 딱 하나예요. 아버지 영화는 죽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아들 세대, 자식 세대 영화들에 대한 선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빔 벤더스가 아마 가장 국제적으로 화려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대표적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작들은 그 네모 시네마에서 수입해 놓기도 했었어요. 저도 아주 옛날에 봤었고 최근에 다시 보내주셔서 보긴 했는데 페널티 킥을 맞이한 골키퍼의 불안이라고 해서 펜터 한트겐 소설 노벨 문학상탄 독일의 그 작가의 원작을 가지고 그리고 펜터 한트겐하고 되게 친해요. 빔 벤더스하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영화들을 만들 때 시나리오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그 시작으로 해서 한 살인을 저지른 남자의 되게 부조리한 어떤 행적을 따라다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빔 벤더스 하면 이제 흔히 관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로드무비의 대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신 영화가 로드무비이긴 하죠. 근데 이제 70년대 때 도시의 앨리스나 빗나간 동작 그리고 시간의 흐름 같은 이 로드무비를 보면 진짜 여긴 목적이 없어요. 트래비스도 어떤 여정이나 목적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4년 동안 저 남자는 어디를 저렇게 쏟아냈을까? 근데 영화에서 계속 동생이 물어봐도 그렇고 아들이 물어봐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 여정을 설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나중에 제인과 이제 전화기를 들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과거 어떻게 떠나게 됐는지 불을 지르고 떠나게 됐는지를 얘기할 때 얼핏 등장하긴 하지만 그 구체적 여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빔 벤더스의 이 70년대와 80년대 초기까지의 많은 로드무비들은 길 위에서 시작해서 길 위에서 끝나는 영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보신 파리 텍사스처럼 사실
어떤 가족이나 집까지 들어가는 얘기는 이전에 저 3부작에는 없어요. 도시 앨리스 같은 게 이제 사실 빈 벤더스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초기 작중에 한 명인데, 어떤 이제 여자가 자기 딸인 앨리스를 한 남자한테 맡겨요. 그래서 갑자기 그 남자가 얘를 데려다 줘야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주러 가는데 거기 할머니가 있다 그래요. 앨리스 할머니가. 근데 갔더니 그런 할머니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경찰서에 뭐 맡기고 뭐 찾아보고 했더니 엄마가 지금 그 맡기고 간 그 엄마가 미넨에 있다 그래가지고 미넨으로 가는 사람과 끝나버려요. 딱 길에서 만나가지고 길에서 우연히 끝나버리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독일 사회나 어떤 그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그 안에 다 담아서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걸 딱 이렇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냥 길 위에서 생기는 어떤, 길에서 항상 우연적인 것들이 생기고요. 특히 로드무비는. 그리고 그 우연적인 만남 속에서 어떤 관계들이 생기고요. 여기에서 관계가 생기면 일정의 또 책임성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작은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지는데, 흔히 고전적인 의미에서 로드무비는 오즈의 마법사예요. 도로시가 나무꾼, 뭐 사자, 허수아비 데리고 오즈가 있는 도시까지 가야 돼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이게 고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로드무비의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 빅 맨더스의 이 3부작의 로드무비의 특징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것을 되게 충실히 가다 보면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도 생기고, 그런 점에서 진짜 기계에서 시작해서 기계를 위해서 끝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빈 벤더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미국인 축구도 그 수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소설가 처음 들으세요? 캐롤의 원작자이고 사실 리플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던, 그래서 그 태양 가득히 알랭들롱 버전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했었던 그 리플리, 연쇄살인마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캐릭터거든요. 하이스미스는 여성 작가이지만 그런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인물로 되게 유명해요. 미국인 충기는 그 얘기예요. 리플리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빈 벤더스가 만들었던 버전이어서 약간 빈 벤더스가 로드무비 스타일이나 서부국 스타일도 좋아하지만 동시에 이런 누아르적인 어떤 이야기나 약간 스릴러적인 얘기들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쓰였던 그런 작품이고, 또 에모 시네마에서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뭐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좋을 것 같고 되게 재밌습니다. 저 이 작품도 빈 벤더스 같지 않은 빈 벤더스 같은 영화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시기 때 이 세 영화가 제일 중요한데, 80년대가 소위 뭐 상을 다 칸 베니스를 휩쓸었던 시기 때, 파리 텍사스는 84년에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면서 가장 이제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87년도에 아까 보셨다고 했던 베를린 천사의 시. 이 영화는 좀 더 형이사학적으로 좀 바뀌긴 하죠. 천사 얘기예요. 천사가 인간들의 세계에 와서 인간과 섞이는 얘기. 근데 저긴 이제 독일의 분단적 상황에 대한 메타포도 깔려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천사 주인공 중에 한 명, 캐릭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들을 만들면서 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거장의 반열에 올랐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도 에모 시네마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시간쯤 되는 영화거든요. 오늘 보신 영화보다 좀 더 길어요. 세계말적 풍경들이에요. 여기는 오늘 보신 영화에서도 보면 그 파리 텍사스에서도 뭐 8mm 카메라라든가 혹은 녹음기라든가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적극적으로 세기말 때 저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거나 읽거나 기록하거나 기억하는 방식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로드무비의 형식과 더불어서 세기말적 풍경을 섞었던 영화여서, 저때 당시엔 저도 빈 벤더스가 이제 너무 유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보면서 참 뭐 이렇게도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때 부산영화제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밀리언 달러 호텔 같은 저도 이제 베를린 은공상 탔던 작품인데, 거의 밀레니엄 시대 때 어떤 풍경들을 이었던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한 축이 90년대와 2000년대까지 또 있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것들은 다큐멘터리적 작품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벤더스는 예술가에 대한 영화도 많이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SF적인 영화들도 만들고 로드무비도 만들고, 되게 의외로 장르나 형태들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한 그런 유럽의 대표적 감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에나비스타 퓨처 클럽이죠. 오늘
들으셨던 음악, 그 연주했던 그 사람이 아프로 쿠반이라고 해서 쿠바 음악 때 그 사라진 대가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공연 펼치고 음악들을 채집하는 다큐멘터리. 지금 보셔도 앞으로 쿠반 음악, 앞으로 쿠반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음악들을 듣는 그 재미가 되게 강한 영화였었고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아마 지금 이제 20대인 분들은 이 영화를 저기 그때 네모시네마가 없었죠. 시내 큐브에서 되게 오랫동안 장기 상영을 했었는데 보시면 공연인지 영화인지 그 경계들이 막 무너져 있었고 오늘 보신 그 파리 텍사스에서 기타 연주가 이제 라이 쿠더가 만든 음악들인데 라이 쿠더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스타 소셜 클럽에서 앞으로 쿠반의 그 거장의 음악들을 다 같이 채집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무용수죠. 피나 바우시를 추모하면서 만든 피나라고 하는 작품도 사실은 무용에 대한 영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술가 영화들의 다큐멘터리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최근작. 이건 좀 더 일상으로 좀 내려오거나 되게 섬세한 작업들의 기록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이에 뭐 도쿄가라든가 이렇게 1980년대 때 오지 야스지를 너무나 좋아해서 일본에 와서 일본을 찍은 오지의 흔적들을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퍼펙트 데이지 보면은 되게 오주적인 어떤 히라야마라고 하는 야쿠쇼 코지가 연기하는 저 인물에게 그런 것들을 투영해서 했다는 것들이 되게 잘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경올림픽 코로나 때문에 좀 지나서 열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공중 화장실 프로젝트로 그 히라야마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데 되게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운율적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오늘 보신 파리 텍사스와 무관하지 않아요. 트래비스가 뭘 합니까? 집에 동생 집에 왔을 때 첫날 뭘 하죠? 뭐래요? 동생 집에 처음 왔잖아요. 그죠? 와서 뭘 합니까? 설거지를 하고 또 신발을 닦죠. 히라야마에 되게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사실 오주적인 캐릭터로 온 세계이기도 한데 그게 이미 80년대 때도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오즈와 스즈로는 거의 70년대까지 영화를 만드신 건 꽁치의 맛이 마지막 작품인데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런 영화들 너무 좋아했었고 본인이 80년대 때 도쿄가 찍을 정도로 일본에 가서 오즈의 흔적들을 찍었던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이 퍼펙트 재즈의 저 어떤 히라야마가 맨날 청소하고 일상을 반복하는 모습들이 오늘 보신 그 트래비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왜 이 남자가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계속 청소하는 인물이잖아요. 왜 삶을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히라야마처럼 계속 바꾸고 싶고 뭔가 개선시키고 싶은데 사실은 그 일상 속에 또 갇혀 있기도 해서 그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의외로 저 퍼펙트 데이지의 어떤 흔적들 혹은 오지의 그림자들이 오늘 보신 파리 텍사스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이 80년대 때는 자기 대표적 크루들과 같이 작업을 하는데 촬영 감독인 로비 밀러도 되게 주목할 만한 인물 중에 하나이고 역사적인 촬영 감독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촬영 감독들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뭐 몇몇 감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벤더스랑 했던 로비 밀러고 로비 밀러를 너무나 좋아했던 게 짐 자무시였어서 짐 자무시가 다운 바이 로 혹은 데드맨 같은 작품 찍을 때 저 로비 밀러를 데려다가 찍기도 했었고요. 또 그 라스폰트리의 댄스 인 더 다크 어둠 속의 댄서에서도 로비 밀러가 촬영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100대의 디지털 카메라를 써가지고 그것을 조금 지휘하면서 찍었던 게 로비 밀러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촬영 감독이었었고 이 작품에서는 그 텍사스의 혹은 캘리포니아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나오는 사막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 사막의 어떤 황량한 풍경들 같은 것과 도시에서 특히 인물들의 색감 나중에 이 트래비스의 가족은 무슨 색으로 대동단결합니까? 빨간색이죠. 헌트도 빨간색 옷을 입고 당연히 트래비스는 빨간색 갑자기 셔츠를 입고 나타나고 나중에 제인을 쫓아가는데 제인의 정체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왜 갑자기 빨간 맛에 취하는 거지? 심지어 그 푹쇼장에 들어갔는데도 그 스웨터를 입었는데 제인의 스웨터 색깔은 역시 또 빨간색. 계속 빨간색. 혹은 그 어떤 이제 성 풍속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도 당연히 조명이 빨간색. 그럼 빨간 색감으로 뒤에는 또 채워져 있어요. 그런 색감의 변화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트래비스가 같이 빨간 모자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색감의 변화들을 인물 캐릭터를 조명하는데도 되게 탁월하게 색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라이 쿠더.
여기서 보면 기타로 그 사운드를 내는데 그게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되게 풍부한 건 아니죠.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영화 내내 이렇게 감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에 감기셨을 텐데 그게 마치 사막같이 들려요. 아주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알려지기로는 무명의 블루스 기타리스트인 블라인드 윌리 존슨의 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몇 개의 스트링만으로도 이 음악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사실 빅 밴더스이기보다는 라이 푸더가 저 영화를 완성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미니멀한 자기의 세계관들을 또 복잡하게도 또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뮤지션 중에 한 명이자 음악 감독이기도 합니다.